김종현의 정치쇼. 김종현의 정치쇼 월요일 2부 변원유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서초동과 여의도의 콜라보레이션 변원유착 두 번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두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임찬종 기자입니다. 자, 오늘 또 변원유착 뭐부터 시작할까 했더니 이거부터 보죠. 오늘 아침 중앙일보 단독 기사인데 제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박영수 원조 대장동 일당 검 김만배의 5억 준 시점 의심. 이 기사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이 2015년 4월에 김만배 씨한테 5억을 보냈는데 요게 대장동 사업 투자금 아니냐 이렇게 보고 수사 중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예전에는 김만배 씨 죄송합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이 대장동 팀 도와주고 남욱 변호하면서 네, 남욱 변호하고 도와주면서 200억 약정 뭐 이렇게 로비해주고 대가 받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5억을 투자했으면 아예 그냥 선수로 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사실 관련해가지고 이제 양재식 그러니까 박영수 전 특검 당시에 특검 보호했던 양재식 변호사도 관련된 내용을 뭐 정리해가지고 회의하고 뭐 박영수 특검한테 보고한 적도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검찰이 이게 지금 기사로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압수수색도 됐으니까 어쨌든 박영수 50억 클럽과 관련된 수사가 어느 정도 좀 이전과는 다른 진척이 됐다. 뭐 이런 걸 좀 흘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5년 4월이 저 대장동 일당이 이 대장동 관련해서 우선협장 대상자라고 이 화천대유가 선정된 직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네. 그렇게 보는 건가?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에서 일을 해줬으면 돈을 오히려 받으면 받아야지 왜 돈을 보내냐. 이 사업이 될 것 같으니까 투자한 거냐. 합리적 투자가로 이제 변모한 걸 수도 있겠죠. 단순한 대가나 자문보다는 본인도 이제 돈을 넣고 같이 좀 이거 해보자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꼭 불리한가 유리한가 박영수 전 특검에게 묘하게 작동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물론 그 인접성, 관계성은 훨씬 더 확인되겠지만 그럼 이거 뭐 때문에 받은 돈이었냐. 물론 이제 딸을 통한 특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흥미로운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5억 원 부분은요. 이게 2022년 작년 1월 달에 기사가 나왔던 기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계좌에서 김만배 씨 계좌로 정확히 말하면 이제 박영수 전 특검 계좌에서 김만배 씨 계좌로 5억 원이 2015년 4월 3일에 이체된 사실은 이제 기사로는 2022년 1월에 보도가 됐었고요. 그 당시에도 뭐 중앙일보니 노컷뉴스니 여러 언론이 보도를 했었고 이게 이제 대장동 사건 수사 기록에도 포함이 돼 있다. 당시에도 이제 포함이 돼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네. 그 당시에 이 보도가 나오니까 박영수 특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그 계좌를 빌려준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박영수 특검이 김만배 씨가 뭐 그 분양업자 이기성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기성 씨랑한테 차용한 돈을 갚는 과정에 가지고 그 과정에서 김만배 씨와 이기성 씨 사이의 작은 거래 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김만배 등이 부탁해서 이제 그 이기성 씨라는 분이 박영수 전 특검 계좌를 거쳐서 결국은 한 단계 더 거쳐서 김만배 씨 계좌로 돈이 갔다 이렇게 그 당시 해명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시부터도 해명이 근데 이게 약간 좀 납득이 좀 쉽지 않다. 왜냐면은 굳이 그 작은 거래를 분명히 하자는 차원에서 왜 하필이면 박영수 전 특검 이른바 공무원 출신의 고위공직자 출신의 계좌를 빌려주고 그거는 그 사람 또 계좌를 빌려주는 걸 승낙을 했느냐 이 부분이 이상하다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이 받고 있는 혐의가 뭐냐면은 이제 알선수재가 아닙니다. 그냥 뇌물이에요. 200억 약정. 아니, 수재입니다. 수재. 그냥 수재. 이게 이제 변호사님들도 저도 물어보니까 변호사님들도 수재라는 제명으로 사건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왜 이게 수재가 되냐면은 알선수재라는 거예요. 수재라는 200억 약정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200억 약정은 수재 혐의인데 이게 수재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일종의 공무원으로 치면 뇌물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알선수재라는 거는 누군가한테 뭔가 영향력이라고 하면 브로커 역할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게 알선수재고 로비스트고 근데 이거는 지금 박영수 전 특검은 어떤 혐의로 지금 검찰을 수사하고 있냐면은 우리은행 우리 금융주주 이사회 의장일 때 그 우리은행과 관련해서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약정받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금융기관 관계자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약정받은 혐의로 보고 있어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 5억 원은 지금 오늘 기사가 나온 중앙일보 기사는 뭐냐면 이 5억 원이 같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1년도 더 전에 다만 이게 최근에 이제 200억 약정이라는 새로운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나니 검찰이 이 5억 원도 그 혐의와 관련된 거 아닐까라고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 취지의 기사인 거죠. 수사를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개입됐다라는 혐의를 가지고 기소를 했다가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무엇을 했다라는 그 중간 다리를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박영수와 화천대유, 김만배, 뭐 유동규 일당이랑 뭐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뭐를 거친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진짜 우리은행 건인지 아니면 다른 건인지 이게 약간 관역을 잘 써야 되거든요. 이 관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진짜 궁금한 거였어요. 200억 플러스 주택 두 채 알파 이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200억 약정. 예, 200억이라는 거는 뭐 이제 100억 원 정도는 상가 지분을 받기로 한 거고 100억은 뭐 그렇고 그 다음에 거의 플러스 이제 가액이 정확히 산정 안 됐는데 고급 주택 두 채. 예. 그거 아직 간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은행이 선정은 안 됐으니까. 약정이죠. 약정만 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파악 못한 것 같은데 과연 200억 약정과 그 추후에 실제로 뭐 박영수 전 특검이 받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딸이라든가 뭐 이런 거 친척을 통한 이런 것들 돈 뭐 이른바 50억에 달한다는 돈이 그 돈이 그냥 이 약정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은 별개의 것인지는 아직 수사가 명확하게 진행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이거예요. 김준우 변호사. 내가 어떤 사업에 내가 인발부를 해요. 네. 그럼 내가 돈을 그냥 받아오든지 아니면 돈을 넣든지인데 이 사람은 200억 받는 거로 약정을 했는데 5억은 돈을 줬어. 그럼 이 관계가 뭐냐는 거야 나는 궁금한 게. 글쎄 이게 뭐 사실 그 당시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익이 없으니까 자금 유동성이 문제가 돼서 뭐 돈을 대차해 준 걸 수도 있고 진짜로 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얘기한 걸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사실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부분이지 이 관계가 일상적으로 뭐 딱 한 번 넣고 말고 이렇게 한 번 얘기하고 말고 이런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랄까 그 약정이나 계약의 조건들이 수시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임 기자님 얘기도 그런 취지의 말씀 그리고요. 같아요. 이게 처음에 200억 약정이라고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시기 2014년에는 이게 뭐 김만 200억 이상 2014년이에요. 2014년. 예. 5억 는 거보다 먼저 낸 거예요. 먼저죠. 그리고 김만배 씨도 그 당시에 사업에 완전 관여가 안 돼 있던 건 알지만 그 당시에는 이 대장동 사업을 주도하고 있던 사람이 남욱 변호사랑 정영학 씨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남욱 변호사가 수원지검 사건으로 구속이 되면서 이게 이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200억 약정 부분이 있었을 때는 주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그중에서 남욱 변호사가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나중에 뭐 이게 50억이 갔다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엔 또 김만배 씨가 또 주도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뭐 미묘하게 좀 사업 주체의 주도권이 바뀌는 시점이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사건은 뭐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소장이 긴 이유라고 검찰이 설명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중간중간에 사업자들도 많이 그 이권 관계도 바뀌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2014년부터 대장동 사건이 터지는 2020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2021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좀 더 이제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장동은 시나리오 작가가 여러 명이고 그래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도 다 거짓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쟤는 얼마 비용 썼다는데 서로 블러핑했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 좀 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 재판 출석했었고 유동규 씨 증인으로 나왔고 두 사람이 이 사건 보도되는 거의 처음 마주친 거라고 하는데 야, 뭐 당시에 결국 이거잖아요. 김문기 씨 알았냐 몰랐냐. 그쵸. 호주 출장 같이 갔는데 같이 친했냐 안 친했냐. 뭐 이건데. 뭐 리모델링 설명회에서 그때 보지 않았냐라는 거나 뭐 성남정책연구원 주최한 세미나에서 보지 않았냐 뭐 이런 건데. 이거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그때 한 자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던 서로를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관계다. 이게 이제 유동규 씨의 어떤 입장인 거고. 이런 것도 나왔던데요. 호주 출장 갔을 때 그 골프장 사진 있었던 이 대표가 김문기 씨하고 참돔을 잡았다. 나무 둘레로 손을 맞잡은 사진이 있다.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도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 측은 패키지 여행 갔다고 다 친해지냐? 뭐 이렇게 반박했다고도 하고. 그렇죠. 이건 뭐 아까 앞에 박범계 장관도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이걸 뭐 알았다의 의미를 무슨 의미로 받아들일 거냐 해석의 문제가 재판부에서 갈릴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러한 사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제출될수록 이 대표한테 약간 불리한 정황이 되는 거는 사실이겠죠. 네.
저 우리 임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최근에 유동규 씨랑 이재명 대표 측과의 법정에서 설전. 그 사실은 솔직히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이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유동규 씨의 주장은 사실 그동안 뭐 유튜브, 언론, 그다음에 검찰 기소 당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보도가 돼서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게 유동규, 이재명이 처음 대면을 한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기가 좋아가지고 기사들이 많이 보도가 되는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아니면 어떤 팩트 파인딩 의미에서 봤을 때는 새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저는 별로 이렇게 크게 자극적이거나 막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다가오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이게 어쨌든 이제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 연출된다고 해서 관심이 많았던 건데, 근데 뭐 그런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는 걸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뭐 바라지 않았던지 뭐 법정에 들어가고 나올 때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또 법정에서도 내내 뭐 사실상 눈을 안 마주치고 안 보는 전략을 취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뭐 이게 그렇게 뭐 사실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이날의 공판으로 뭐가 크게 달라지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때요? 지난주에 CCTV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죠? 네. 성남시장실에 CCTV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때도 야 거기 CCTV 있기 때문에 내가 시장실 가서 뭐 누구를 함부로 만나거나 부정하지 살 수가 없어. CCTV 보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서 이건 검찰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 유동규 씨가 얘기한 줄 알았더니 검찰 얘기였어요. 요 CCTV가 깡통이었다. 아무것도 안 찍힌 거다. 네. 요 얘기를 검찰이 폭로했다는데. 그러니까 서로 계속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논박이 있는데 이제 결국 재판부에서 나중에 검증이나 이런 걸 해보서 확인해 보자는 식으로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사실 여부는 지금 재판장에서 뭐 재판부에서 확실히 뭐 정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은수미 시장 때 이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신상진 시장 때는 시장실을 층수를 바꿨대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없는 거예요. 그게. 당시 CCTV가. 네, 당시 CCTV나 이 모든 게 철거돼 있었기 때문에 현장 검증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이라고 보겠죠. 만약 검찰 주장이 뒷받침이 되려면. 저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성남시청에서 당시 CCTV 관리하고 있던 공무원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무원분이 아마 그 공무원이 여러 명이었을 거고 그 공무원 중에 어떤 상당수는 제가 보기에 지금 분명히 지금도 성남시에 근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설사 성남시에 근무하고 있지 않아도 뭐 전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의 연락처라든가 접촉 포인트를 찾는 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뭐 검찰이라든가 성남시에 지금 또 성남시장이 지금 국민의힘 출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지 않아서 그 국민의 출신이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증인 채택을 해서 당시 그 CCTV 관리라든가 성남시장 아니면 성남시장의 당시에 무슨 그 비서실을 관리했던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실무 직원도 아니 정진상이 아니라 거기 정진상 씨가 아니라 그 실무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실제적 정진상 실장에서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른바 직업 공무원들 그런 분들 증인 채택해가지고 증언 들어보면 증인 신문 해보면 되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시장실에 있는 CCTV는 따로 연번이 없어서 별도로 중앙에서 관리하던 CCTV랑 별도의 CCTV였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그럼 가부를 판단 안 된다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맞는 말씀인데 제 말은 증언 공무원이 나와서 그거는 저희 관리 대상 바깥에 있던 CCTV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라고 직업 공무원이 증언할 가능성이 있어서 검증을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뚜렷하게 드러날 거냐 안 드러날 거냐 해서 미지수다. 저는 이제 그쪽을 보는 거죠. 질문. 이게 CCTV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만약에 가짜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정치적으로 타격이 입히는 걸 알겠어요. 왜냐하면 거짓말하고 쇼하는 거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표현대로 하면 뭐 365일 거짓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알겠는데 네. 이 재판에서는 이 CCTV가 있냐 진짜냐 가짜냐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그걸로 돈을 뭐 줬다 말았다 뭐 이런 거 관련한 얘기들이 주로 대부분이잖아요. 뇌물 제공과 관련해서. 근데 정진상 씨가 이제 이거는 그때 거기는 구조적으로 CCTV 있어서 뇌물 제공할 수 없는 장소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건데 그럼 그냥 정진상 씨가 그렇다고 뇌물을 거기서 받았네 안 받았네를 가지고 바로 이어지기보다는 정진상의 모든 진술에 관한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재판부에서 그들의 변론을 굉장히 배척하거나 그대로 귀담아 듣기 어려운 조건에 이제 작동하겠죠. 불리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진상 실장 전 실장 쪽에서 내세우는 뭐 여러 가지 방패 논리가 있는데 그 방패 논리 중에 하나가 없어진다라는 효과도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게 객관적으로 이게 가짜라는 게 만약 입증이 된다면 전제하에 그럼 김준호 변호사님 말처럼 그럼 정진상 전 실장은 그게 가짜라는 걸 모를 수가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렇겠죠. 그게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다른 주장도 믿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효과가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또 유죄로 이대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뚫리는 건 아니고 피고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피고인이 유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임 기자 요거 볼게요. 428억. 예.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은 그분 거 같대. 그게 428억이잖아요. 예. 요거 김만배 씨가 요거에 대해서 입은 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그럼 요거 관련해서 이 대표를 검찰이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뭐 요렇게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요 428억 약정 얘기 또 나왔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김용 전 부원장한테는 이 428억 약정을 기소를 했거든요. 기소를 했기 때문에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은 일종의 이런 거죠. 검찰은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검찰 논리를 좀 더 봐야겠지만 검찰이 428억 원을 이제 김용 전 부원장까지만 약정을 받은 걸로 기소를 하고 김용 전 부원장의 당시에 뭐 그 상사였고 그 배후에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다 의심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를 못한 이유가 김용 전 부원장이 그 받아간 돈 있잖아요. 이거를 검찰은 이른바 약정받은 428억 원 중에 일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은 그 약정받은 돈 중에 실제로 받아간 게 있기 때문에 김용 전 부원장까지 기소를 했는데 김만배 씨의 진술이 없어도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김용 전 부원장이 근데 이재명 대표에게 내가 뭐 돈을 받아 줬다. 나 받은 사실에서도 지금 부인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428원은 이재명 대표 428억 원을 다른 증거는 더 없다고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428억 원 약정 혐의를 이재명 대표한테는 적용 못한 거죠. 근데 이번에도 남욱 변호사의 증언인 건데 그게 또 유동규한테 들었다. 아니면 뭐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다라고 해서 또 이제 반대 신문할 때는 그게 돈인 거를 확인을 못했다. 쇼핑백을 뭐 들고 나갔다. 뭐 이런 식의 진술이어가지고 여전히 또 간접적인 뭐랄까 정황이랄까 정황 증거랄까요?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아마 저는 이 428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솔직히 알겠습니다. 요거 좀 볼게요. 자 이거 저 두 분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어. 50억 특검, 50억 클럽 특검. 요게 이제 국회에 법사위에 올라가던 날. 그 올라가기 바로 1시간 전인가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하고 양재식 전 특검보 사무실 압수수색했어요. 네. 아까 저희가 얘기하던 200억 플러스 알파 요 약정 때문에. 요걸 어떻게 봐야 돼요? 야당에서는 야 특검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검찰이 준비하고 있다 타이밍 딱 맞춰서 쇼한다 이런 취지인 거고 보도 보니까 검찰 한동훈 장관이나 검찰 관계자 얘기 보도된 거 보면 뭔 소리야. 그 전날 압수수색 영장에 나와서 그날 들어간 거고 예전에도 한번 압수수색 영장 우리가 청구했다 기각된 적이 있어. 그냥 수사 절차대로 하는 거야. 이런 얘기던데 이거 누구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자꾸 언론에서는 이게 그날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정치권을 중시하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이제 그날인지 그 전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 특검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지금 입법 과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 자체가 검찰의 어떤 이런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한 수사의 압박이라든가 그런 이렇게 좀 수사를 서둘러야겠다는 요인으로 작용했느냐 이건 제 추정 영역인데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발동된 것 같으면 검찰 더 열심히 그게 이제 본질인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딱 그날에 맞춰서 쇼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는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찰 해명이 저는 기본적으로 특검법이 입법 자체가 추진되고 있는 게 검찰사의 압박이 됐다는 거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뭐 과연 그날에 굳이 맞춰서 하려고 했느냐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3월을 넘기기 어렵다고 봤어요. 뭐가요? 압수수색이든 뭐든 그다음 액션이. 그러니까 아마 검찰은 이거 쉽지 않은데 제일 쉬워 보이는 곽상도 전 의원만 일단 기소하고 1심 결과 놓고 뭐 그다음 추가 수사하자. 보통 이제 소위 이제 특수통들이 많이 하는 게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니까 그 부분에서 꼭 뭐 공교롭게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입법 그 특검 관련한 거를 이제는 좀 막기가 어려워진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지금 이게 아마 그 반부패 1부장 어미준 이 박영수 특검 때 또 일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죠 사실. 특검이라는 건 언제 일을 했어요? 어미준 검사가 박영수 특검 저기 박근혜. 거기 없었어요. 거기 파견된 걸로. 파견 안 됐어요. 그래요? 네. 제가 언론 잘못 봤나요? 네네네. 네네네. 다시 한번 제가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 50억 특검 관련해서 검찰을 못 믿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야당 쪽에서 하는 얘기, 야 곽상도 의원 국민의힘 쪽 의원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민정수석이었고 박영수 특검 한동훈 장관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특검에서 같이 일했잖아. 두 사람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박영수 특검 아래에 있었잖아. 뭐 이 얘기하고 뭐 이런 걸 해서 수사 제대로 못할 거다. 그러니까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발언.
곽상도 의원 수사할 때 그 검찰이 아니다. 가장 독하고 집요하고 끝까지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게 지금 검찰 수사팀이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 보고 특검하자. 이 얘기거든요. 근데 검찰 특검 또는 뭐 이런 논란이 나올 때 검찰의 수사력이 그 최선을 다한다는 전제하에 검찰의 수사력이 특검보다 약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수사력 자체만 보면 검찰이 수사력 없다. 자체.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특검이라는 규모가 소규모인 또 가장 중요한 건 또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검찰에. 아니, 특검은 시한이 정해져 있고 또 그나마 그 절반 이상은 이 사건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우리 전직 검찰 관계자나 뭐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와서 하긴 하지만 하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의 수사력은 수사 능력만 놓고 보면 검찰보다 떨어지는 게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의 경우예요. 근데 이제 그 특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되는 거는 검찰이 어떤 공정성 논란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검찰이 자기 수사력을 100% 발휘하지 않고 또는 의도적으로 발휘하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 공정성 논란이 있을 때 도입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말은 뭐 수사 능력에 대해서는 맞죠.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답을 해야 될 부분은 검찰이 수사 능력을 과연 100% 발휘할 수 있고 공정성 의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동훈 장관이 근데 뭐 한동훈 장관이나 검찰 관계자들 얘기는 뭐 박영수 전 특검이라든가 뭐 김수남 전 총장 관련해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경우 다른 뭐 박영수 전 특검은 이미 수산업자 사건 관련해서도 뭐 기소도 했고 뭐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없지 않냐 이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가장 독하고 집요하고 끝까지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검찰총장이란 모르겠는데 법무부 장관은 어쨌든 수사에 있어서 인권 침해 요소가 없고 법치대로 요소들을 해야 되는데 독하고 집요하게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뭐 임찬종 기자님도 늘 지적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가끔 말이 좀 과해요. 이런 언어의 인플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저는 일단 부적격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어쨌든 50억 클럽에 지금 있는 게 홍성군 머투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도 있지만 최재경 최재경 전 민정수석, 김수남 전 총장 그리고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이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유명한 검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특검이라는 게 두 개예요. 검사 출신이 문제가 되거나 지금 현재 권력이 문제가 되거나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좀 검찰이 이 부분은 참 어떻게 보면 각오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영수 전 특검 처음에 소환한 게 1년 6개월 전인데 이제 2차 압수수색 들어가니까 그게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늦은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제 이 대장동 사건 수사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라든가 다른 사건 기소도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이게 그 특검을 했을 때 이제 검찰은 약간 양가적이니까 양면적인 감정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지금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공정성 논란이 있을 때 검찰이 어떤 검찰 수뇌부의 이런 사람들은 특검하는 게 좀 우리가 망신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은 또 당장 실무자들은 편하죠. 솔직히 좋죠. 이렇게 피할 수 있고 기록을 넘기니까 실무자 중에 이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또 근데 그 특검에 다시 파견 가서 또 고생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런 면이 있고 이제 과연 근데 이제 이게 과연 특검이 적합한지 검찰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고 검찰이 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를 얼마나 속도를 내냐에 따라서 또 의견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사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임찬종 기자, 김준우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